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관계의 품격 마지막 날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 법칙. 오누코로 신페이지요.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정말 품격 있는 사람들은 한 끗 차이래요. 한 끗 차이. 마지막 6장이에요. 바운더리를 존중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진다. 바운더리를 존중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진다. 여기서 이제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첫 번째 단락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승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승인 욕구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이는 관계 형성에 꼭 필요한 욕구이지만 과하면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게 될 수도 있다. 바운더리가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은 승인 욕구에 휘둘리지 않는다. 남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상대의 요구를 맞춰주는 일도 없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자신의 현재 감정과 상태를 우선시한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바운더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에 부응하는 능력은 그만큼 귀중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운더리를 잘 그으려면 타인을 인정하고 자신도 비슷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타인과의 바운더리를 긋는 연습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힘,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만약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라는 말을 입에 담는 일이 많아졌다면 다음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자. 최대한 단순하게 행동하자.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단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좋아요. 생각할 때는 생각하죠. 근데 그냥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은 것들을 사소하게 실제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라고도 느껴진 적이 진짜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또 그런 하나의 추억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날 그냥 어떤 문제거리를 굉장히 사소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 성격 중에 조금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서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단순한 척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생각할 때는 생각을 진짜 또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하고 여러 번 자문하여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다.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하고 여러 번 자문하여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다. 두 번째,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지 에둘러 확인한다.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지 에둘러 확인한다. 상대방은 조금 그런 거에 익숙치 않아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면 아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면 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정말 그게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게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냥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게 나한테 절반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기 긍정감이 충만해지는 삶. 자기 긍정감이 충만해지는 삶.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사류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며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쩍 자존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년 전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에서 일본, 미국, 중국,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항목에 일본은 72.5%, 중국은 56.4%, 미국은 45.1%, 한국은 35.2%가 A라고 답했다.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행동하게 된다. 그 행동은 타인이 보기에 어딘가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일일이 설명을 덧붙이게 된다. 왜냐하면 뭐뭐니까, 그 사람이 뭐뭐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의식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남을 의식하거나 탓하는 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이 되어버린다. 자기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운더리를 긋는 것은 이를 위한 훈련이다. 우선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만의 인간관계 규칙을 정해 단순하게 행동하자.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늘려야 한다. 이를 명심하면 점차 자기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 자기 인생이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며 그 시작은 자기 긍정감이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 책의 주요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중심은, 이 우주의 중심은 나라는 거. 나, 자기 자신.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는 거. 고로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저는 어릴 때 내가 없었어요, 사실. 나라는 자아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남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 나를 희생하면서 거의 착하다. 저희는 정말 착해. 그러니까 남의 의식을 하면서 착하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10살 때부터 그냥 부모를 위해서 이제 형편상 가정 형편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집안 살림을 10살 때, 지금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진짜로. 딱 라면 하나만 끓여 먹을 줄 알고 밥도 하나도 아예 본인이 스스로 차려 먹지도 못하고. 근데 저는 10살 때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살림을 거의 다 했거든요. 빨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가사 일 도우는 거 거의 다 했고, 하다못해 정말 저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사 도우미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0살 때 우리 옆집 사는 친구하고 동생이었던가? 가사 도우미 한다고, 그때 당시는 파출부라고 했거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어린아이가 혹시 파출부 안 구하세요? 제가 이렇게 조그마해도 정말 야무지게 잘하거든요. 이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닌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어렸을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조금 괜찮게 사는 집안 아이들은 먹을 걸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항상 얻어먹는 입장에서 너무 미안한 거야. 그 집에 어쩌다가 집에 정말 맛있는 게 있으면 정말 안 먹고 아껴뒀다가 그걸 학교에 가서 친구들 나눠줘요. 근데 저는 정작 못 먹으면서도 정말 먹고 싶은데도 난 먹었다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게 전혀 없다가 그리고 나서 또 결혼을 해서 신랑한테 또 올인을 했고, 또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나란 자신을 또 포기를 했고, 그러다가 또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또 자식한테 올인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정말 보험회사를 만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돈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급여, 직장인의 급여가 아니라 제가 상상도 못할 그런 급여를 받다 보니까 이게 나에 대한 어느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억눌러졌던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나에게 생기니까 나에 대한 보상이라도 한 듯 정말 가소비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사실 아이들, 제 자식, 자녀들과 나, 지금의 나,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로서 자식이겠죠. 그치만은
내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야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걸 알기에 내가 먼저 행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고로 자식을 위한 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이런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자존감이라든지 내 자아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15년의 영업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쌓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에 나름대로. 그러면서 많이 성장했고 남들에게 정말 손가락 받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렇게까지 유를 창출한다는 거,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정말 블랙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라고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귀중한 다이아몬드. 대부분 굉장히 예전에는 몰랐어요. 다이아몬드라도 되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냥 제 자신을 블랙 다이아몬드, 네, 정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정말 몇 안 되는 이 블랙 다이아몬드다.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때는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그러다 보면 또 거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조금 낮아 보이게 되고 남자들이 거의 하찮게 보이고 또 게으른 사람, 또 눈에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낮게 보이고 그렇지만 제가 4년 전부터 책을 읽고 또 저희 인생의 스승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또 다르다는 거를 알았기에 그 사람들 삶과 저의 삶이 다르다는 거를 지금은 인정을 하기에 조금씩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임.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래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래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힘. 내가 24년 전 직접 겪은 일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나는 대학 졸업 직후 22살에 상담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경험도 실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요구를 하든 응하겠다는 패기만이 유일한 자산이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전화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 반드시 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늘 오픈되어 있는 상담사였으면 했고 고객과 허물없는 관계를 지향했다.
그러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이며 이른 새벽이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고객 한 명에게는 5시부터 7시까지 고작 2시간일 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24시간 영업 상태가 되었다. 새벽 3시에 예약이 들어와서 그 시간에 상담을 하고 온 적도 있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같이 찾아주세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열심히 자전거로 찾아다닌 적도 있다. 나를 파출소나 심부름센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상태로 3년 정도 지나자 결국 몸이 남아나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나는 바운더리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경험이 쌓인 지금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는 선의의 뒤편에 나 자신의 승인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덕분에 고민이 해결됐지? 내가 있으니까 괜찮지? 하고 말이다. 참으로 저열한 잠재 욕구가 아닐 수 없다. 애석하게도 잠재되어 있어서 그때는 실체를 잘 몰랐다. 카운슬러라면 일정 시간 내에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실격이다. 그때의 나는 시간을 무한히 연장해서 제한 없이 받아줌으로써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는 건 일정 부분 내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므로 내 책임이 상당하다. 그 일로 고생은 했지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연못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뛰어들어 구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체력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구조대를 부르거나 확실히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힘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연못에 뛰어들면 함께 가라앉을 뿐이다. 함께 가라앉은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받아주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뜻이다. 나는 그때 이 일을 통해 사람을 돕는 일은 어중간한 마음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이것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숙명과도 같다. 머리로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상 자기 손으로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덜컥 겁이 난다. 하지만 현재의 인간관계에 불만과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역시 결단이 필요하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삶에서 느끼는 불만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한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다. 불만 가득한 상태로 현재의 인간관계에 안주하고 있다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용기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타인의 도약 기회까지 빼앗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완전 제 이야기인 것 같아. 완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일. 고객한테도 그러고 지금 제가 저희 조직들한테도 그러고 고객들한테는 저를 만남으로써 저를 선택함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인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제 업무 분야의 것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사실 제가 뿌리쳐도 거절해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유지만 했었어도 그래도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힘. 지금 또 제가 본부장으로서 우리 조직원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유치자의 입장에서 정말 나를 만남으로써 나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본인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그래서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해가면서 정말 그게 맞는 건가요? 부작용은 있어요. 진짜 있는데 그 친구들의 할 수 있는 분야까지 제가 다 맡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인간관계에서 그냥 좋은 게, 저도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착하다는 말, 정말 저는 이 책이 왜 전에 했던 책,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이 책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없으니까, 학벌도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백도 없고, 부모의 잘난 부모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외모.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지고 수 있는 무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마음, 심성. 저애는 뭐뭐하지만 그래도 착해. 근데 어느 책에서 그런 말을 봤거든요. 정말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을 때 착하다는 말을 쓴대요. 착하다는 말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넌 착해. 근데 이 말은 옛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결코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딱 꼽을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착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말 영혼 없는 말, 그거라도 들으려고 제가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래 맞지 않나.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꼬마 때부터 8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 의식에는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왔고, 남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서 내 덕분에
어제 오늘 진짜 오늘 이 책 읽으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저한테 해가 되는 사람인지도 알면서도, 그리고 정말 저한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주위에서 또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관계를 못 끊어요. 그냥 용서해요. 정말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그냥 또 용서해요. 그럼 주위에서 저 애가 마음이 착해서 그래, 모질지 못해서 그래, 결국은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근데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코 그거는 나도 그러고 상대를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몇 번이나 말하지만 삶에서 느끼는 불만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한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다. 불만 가득한 상태로 현재의 인간관계에 안주하고 있다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용기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타인의 도약 기회까지 빼앗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저 이거 안 읽었거든요. 이 책 지금 읽지 않고 지금 제가 한 말인데 답이 나오네. 타인의 도약 기회까지 빼앗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타인의 도약 기회까지 빼앗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떡하죠?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네 정말.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제 자신을 위한 거고 타인을 위한 거라면. 아, 미쳐버리겠어. 나아지겠죠?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이런 거 고치기 위해서, 이런 거 조금씩 반성하면서 내가 내 좋은 점을 받아들이려고 읽는 거니까 고쳐야겠죠? 제가 오늘도 우리 직원의 자리 이동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을 나갔다가 안 나온 친구들 몇 명이 있었어요. 안 나온 친구들은 자기 몫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것까지 다 해주고 왔거든요. 어떡하지? 미치겠네. 매너가 관계를 만든다. 매너가 관계를 만든다. 내게 상담을 요청해온 어느 의뢰인의 이야기다. 그는 70대 남성으로 자주 성관, 지역 유지였다. 기부도 많이 해서 지위와 명예와 존경을 모두 손에 넣은 마치 성공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사람이었다. 보기에 안색도 자세도 좋고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낌새도 없었다. 실제로 건강검진도 거르지 않고 받았으며 풀 마라톤을 안주할 정도로
몸을 단련해서 건강에돈 문제가 없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담소를 찾은 이유를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부끄럽지만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요. 카운슬러의 직감이 발동했다. 이 남성에게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용하여 그 억압된 내면의 어둠이 아내 쪽에서 나타난 케이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물론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하긴 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끄럽지만 하고 운을 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다. 의뢰인은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온 사람이다. 본인이야 자신의 이상으로 불편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자신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결국 아내나 자식에게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그 결과 압력을 견디다 못해 몸이나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나도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0대 후반에 독립해서 개인 상담소를 차렸을 때의 일이다. 직원은 5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 나는 자신의 이상을 내세워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몸의 자연 치유력을 향상한다. 밝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마음에 새기면 건강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직원들도 그 이상에 감명하여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직장은 즐거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늘 마음먹는 대로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있다. 우리 회사도 힘겨움을 피해가지 못하고 고비를 맞았다. 어쩌다 보니 직원 5명의 월급마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었다. 웃을 새도 없이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고 있다. 그때 한 직원에게 사장님은 말씀과 행동이 다르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직원 말에 화낼 기록조차 없었지만 어쨌든 나는 항변하지도 않았다. 도무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과 직원들을 몰아넣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면목이 없다는 대답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 직원은 얼마 뒤에 그만두었다. 그때 심리학에 정통한 어느 동료 카운슬러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다. 직원과의 거리가 고객과의 거리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과 고객은 달라요. 당연히 거리도 달라야겠죠. 혹시 바운더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때 문득 나는 이 바운더리라는 말에 구원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늘 한결같이 행동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나를 아주 부드럽게 해방시켜준 것이다. 사람은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다. 거짓없이 행동하려고 해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상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다. 가족이나 직원은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나의 겉과 속 모두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존재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상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과 속마음에도 포함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에게 먼 곳에서 위치한 사람과 똑같은 경계선을 그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괴로워진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들과의 적정한 선이 있다. 앞서 말한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약점, 단점, 후회한 경험 등 굳이 끄집어내고 싶지 않는 부분을 리스트로 작성하게 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내와 대화하도록 조언했다. 진정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네, 이 책의 이 6장의 마지막
장이고 이 책의 마지막 단락. 편안함이라는 무기를 얻다. 편안함이라는 무기를 얻다. 감수성이라는 말이 최근 HSP,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SHP, SHC. 그는 지금까지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소심하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민감한 사람에 관해 신선하고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그들은 실제로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기질은 전체 어린이의 15%에서 20%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개성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감수성의 정도는 교육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그 사람 고유의 유전적 성질이며 재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학술적으로 입증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을 많이 접한다. 그런 사람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주위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대체로 그 스트레스를 몸 안에 쌓아두기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뱃속에 가스가 잘 차거나 피부에 정전기가 잘 일어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제때 방출하지 못하면 신경계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나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금방 피곤해져.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능한 회사원이나 기업 경영자, 예술가, 운동선수를 보면 모두 놀라울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하다. 결국 감수성을 내부에 가두느냐, 밖으로 표출하느냐의 차이다. 어느 상장 기업의 대표와 인터뷰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감수성이야말로 인간성이다라고 역설했다. 이것은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을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시그널을 빠르고 섬세하게 포착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회사에서는 의뢰인이나 거래처의 해답에 약간 망설임이 섞인 것을 간파하여 빨리 다음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아이의 목소리에 섞인 불안감을 감지하여 문제와 고민이 깊어지기 전에 찾아내 보살펴 줄 수 있다. 감수성은 그대로 두면 체내의 신경계에 쌓이지만 스스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 에너지로 변한다. 방치하면 예민하고 히스테리컬한 감정이지만 잘 활용하면 예민한 더듬이가 된다. 여기까지 읽은 당신도 분명 보통 사람보다 감수성이 예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읽을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어쩌면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감수성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 그늘에서 벗어나 그것을 재능으로 발휘하길 바란다. 당신의 감수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운더리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면 기업 CEO나 운동선수, 예술가에 필적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운더리란 다음 4가지에 대한 감독 그 자체다. 표정, 말, 음색, 몸짓. 인간관계에서는 바운더리의 업데이트,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운더리는 한 번 그으면 끝이 아니다. 사람이 변하듯 관계도 변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각자의 속도로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바운더리를 갱신할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바운더리 오버나 지배 관계를 알아차리는 능력은
앞으로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바운더리가 경직되어 있으면 가족이나 부부 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관계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다. 바운더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소개한 기술부터 익혀보자. 민감도를 갈고 닦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감지하여 바운더리를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신기할 정도로 능동적이고 즐겁게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인생은 인간관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만남과 이별은 필연적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달음의 실천에 따라 관계의 품격이 만들어진다. 만약 인간이 숨을 거둔 뒤에도 넋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분명 인간관계에서 얻은 경험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쓴 시 한 편으로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겠다. 당신이 누군가와 만나는 것, 조각 하나를 손에 들고 그 조각의 모양과 꼭 맞는 상대를 찾아 조심스럽게 그 손을 겹치는 것. 한 조각, 두 조각, 그것을 더 큰 조각이 되어 더 큰 만남을 불러온다. 우리는 조각난 퍼즐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어져 있는 것의 소중함을 떠올리기 위해 왔다. 이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떨어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육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 성가시지만 육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손으로 만지는 것, 말을 나누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껴안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분명 그 소중한 체험을 하러 우리는 태어난 것이리라. 끝났어요. 6장의 키포인트, 키포인트입니다. 나의 기준을 바로 세웠을 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라고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보라. 자기의 인생이란 다른 사람의 의도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며 그 시작은 자기 긍정감이다. 자기 긍정감의 리뉴얼 기회는 9년 주기로 돌아온다. 바운더리만 잘 지켜도 즐겁고 능동적인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에필로그에서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좋든 싫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인생에서 누구와 깊은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과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오노코로 신페이.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는 몇 점일까요? 당신의 인간관계는. 이것으로써 관계의 품격,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 한 단어로 핵심 포인트를 말한다면 바운더리.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여러분들하고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생각을 아니면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와 관계의 품격으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어차피 살아갈 거니까, 어차피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는 계속 해야 되니까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은 또 끝 마치겠고, 내일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